김미경 이리 와! 김미경이야! 김미경 이리 와! 상철이 식탁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바닥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에 미경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김미경! 이리 와서 이거 봐! 당장 설명해봐. 상철의 손가락이 가계부의 한 지점을 찢어질 듯 두드렸습니다. 미경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식탁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수 운동화가 밑창이 다 떨어져서 물이 샌다고 해서요. 할인 매장 매대에 있는 거 싸게 샀어요. 상철은 눈살을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대신 가계부를 들어 미경의 가슴팍에 내던졌어요. 모서리에 맞은 미경이는 아픈 신음소리를 냈지만 상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식충이 주제에 돈 귀한 줄을 몰라! 내가 밖에서 굽신거리며 벌어오는 돈이 웃음냐? 너 같은 거랑 사는 내 팔자가 한심하게 됐다! 상철은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미경은 방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주우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구박이었으니 새로운 경험도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을 걸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참고 있는 것이 미경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경은 1년 전에 이혼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의 구박과 언어 폭행으로 이혼을 생각한 지 3년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속절없이 세월만 가는 사이에 최소한의 대응으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었죠. 폭력을 행사하는 증거가 찍히면 이혼에 유리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주방 구석진 곳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무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거실 불을 끄고 주방 구석에 앉아서 상철이 던지고 간 가계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분의 지출을 다시 계산해서 상철의 영수증 검사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오늘 남은 돈 1,200원. 미경은 싱크대 및 구석진 곳에 감춰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도 여러 개가 보이는 낡은 동전 지갑이었어요. 지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다이지만 미경에게는 그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밤, 낡은 동전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미경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아파트 입구의 편의점이었어요. 매주 반복되는 이 행위는 미경에게 유일하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사였어요. 그 꿈을 꾸는 단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녀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자동으로 한 장 주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넨 돈은 꼬깃꼬깃해진 지폐와 차가운 동전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1,000원, 어떤 날은 5,000원. 미경은 가계부의 숫자를 맞추고 남은 그 푼돈에 자신의 미래를 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이었지요. 이 비참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는 오직 이 얇은 종이 한 장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평소처럼 상철의 술상을 차리고 과일을 깎아서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는 잘 되니? 그냥저냥요. 민수는 연필을 내려놓고 미경을 올려다봤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는 항상 괜찮아.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과일 한쪽을 집어 미경 손에 쥐어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아빠가 또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민수가 물었지만 미경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엄마, 나 이번엔 잘 볼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민수가 과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래, 고맙다. 그래도 아들이 최고네. 밤 9시 40분.
상철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12, 18, 24, 31, 39, 43. 미경은 지갑에서 꺼낸 복권과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확인하였어요. 마지막 숫자가 일치하는 순간 미경은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28억. 미경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위로를 보냈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권을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밀어넣고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철이 출근하자마자 미경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미경은 녹음기와 전세계약서 사본을 변호사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도와준 전셋집 하나 있고 미성년 자녀가 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녹음기와 서류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1년치 녹음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준비가 상당히 치밀하시네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년 됐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절대로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이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릴 것도 없었어요. 3년을 버텼는데 몇 달쯤이야. 바로 진행해 주세요. 빠른 이혼과 양육권만 확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는 농협 본점이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한 직후 미경은 미리 봐두었던 신도시의 30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미 가구와 가전까지 모두 채워진 풀옵션 집이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고 평생을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집이었습니다. 소송장이 접수된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였어요. 같은 지붕 아래 남남이 된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경의 하루는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미경, 너 미쳤어? 밥도 안 차리고 어디가? 아침 7시 상철이 안방 문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미경은 대꾸 없이 화장대를 정리하고 외출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학원 등록했어. 카페 창업이랑 바리스타 교육받을 거야. 아이들 밥은 냉장고에 다 챙겨놨으니 알아서 먹어. 미경은 상철의 고함을 뒤로 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오전은 바리스타 학원, 오후는 한식 요리사 학원. 뜨거운 스팀에 손을 대이고 수백 번 원두를 갈아내며 에스프레소를 뽑았어요. 오후 한식 요리 학원은 바리스타 학원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뜨거운 가마솥 앞에 서서 땀을 쏟고 서툰 손으로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베었어요. 반창고를 감은 손으로 다시 도마 앞에 섰고 강사의 핀잔에도 고개를 숙이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다고 했을 겁니다. 미경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쳐도 행복하니까요.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상철은 악에 받쳐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전세금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미경을 압박했어요. 판사님, 저 전세금 3억 중에 제가 10년 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요? 미경은 차분하게 친정 부모님의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친정에서 빌려온 2억 원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했어요.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기여도가 논의되었죠. 피청구인 상철 씨의 경제적 기여도를 50% 인정하여 남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상철은 법정을 나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즉시 송금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당신 인생 가격표니까 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 미경은 예약해둔 트럭에 아이들의 짐을 먼저 실어 신도시 아파트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면 너희들 이름으로 된 방이 있을 거야. 미경의 말에 아이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뒤 그녀는 상철의 낡은 짐들을 모두 박스에 담아 사다리차로 내려보냈습니다. 충청도 시댁 주소로 짐을 보내버린 미경은 살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 씨, 당신 짐 시댁으로 보냈어. 5천만 원 받았으니 원룸이라도 구해봐. 전화를 끊은 미경은 그 번호를 미련 없이 차단했습니다. 5천만 원을 손에 쥔 상철은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미경은 아이들을 식탁에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럽 패키지 여행 팸플릿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민수가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셋이 유럽 가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지우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엄마, 진짜로?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팸플릿을 빼앗듯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파리 에펠탑도가? 민수가 팸플릿을 넘기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사실 엄마도 파리 에펠탑은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엄마, 나는 이탈리아 피자 먹고 싶어요.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스페인도 가고 싶어. 플라멩코 보고 싶거든. 아이들의 목소리가 겹치며 식탁이 시끌벅적해졌어요. 민수가 팸플릿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여행비 2천만 원은 있어? 미경은 픽 웃으며 민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라. 그건 엄마가 알아서 준비해놨어.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인천공항은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공항도 처음, 비행기도 처음, 1등석도 처음이었어요. 장을 보고 밥을 짓고 구박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미경의 세상은 늘 그 집 안에서만 머물렀으니까요. 여유라는 단어는 미경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40이 넘도록 해외 한 번 나가본 적 없는 삶이었어요. 미경은 여권을 꺼내 들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탑승구 앞에서 두리번거리며 신이 났고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장면 하나를 위해 얼마나 오래 버텼던가. 1등석 좌석에 앉은 미경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구름 위를 날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미경에게는 평생 한 번도 없던 일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세월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기내식 트레이가 펼쳐지자 지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다 우리 거야? 미경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 만에 나오는 웃음인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주눅든 기색이 없었어요. 미경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로또로 얻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돈은 미경이 버텨온 시간의 값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땅이 되었고 2번 다시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어요. 5천만 원을 손에 쥔 날 상철은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멍청한 여자, 식충 같은 여자 버리고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깨끗한 원룸을 구해 짐을 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지. 잘 됐어. 하지만 이혼 소식은 회사에 금세 퍼졌어요. 어제까지 웃던 동료들의 시선이 슬며시 달라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유달리 과음하게 됐고 업무에 실수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인사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 시간 되시면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상철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어난 척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팀 문을 열자 팀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회사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빙빙 돌려 말했지만 뜻은 하나였어요.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순간 눈앞이 깜깜해짐을 느꼈습니다. 10년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했던 10년. 그런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상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팀장은 눈을 피하며 서류를 밀었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도 어쩔 수 없게 됐어요. 책상 서랍을 비우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치 짐이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동료들은 힐끔거릴 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상철은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0년을 다닌 회사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50살이 넘어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서 산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편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새 여자는커녕 혼자 밥 한 끼 챙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상철은 결국 충청도 시골집으로 내려갔어요.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읍내 외곽의 낡은 기와집, 창고와 같은 건너방에는 상철의 서울집에서 가져온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철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뭔 꼴이고. 그러면서도 밥상을 차렸어요. 다 네 잘못이다. 왜 그렇게 살았누노? 어머니의 한마디가 어떤 말보다 뼈아팠습니다. 밤이 되고 상철은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가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첫째 민수를 낳던 날, 미경은 지쳐서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철도 그날만큼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때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웃음이 사라진 것이, 미경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이, 아이들이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 상철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켜야 할 것들을 모두 짓밟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밤마다 찾아왔고 그리움은 떠나지 않았어요. 상철이 잃은 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밤 상철은 습관적으로 민수의 카톡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의 미경은 유럽 광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경, 민수, 지우. 그리고 상철은 없었어요. 자신이 만들어야 했던 행복이 자신만 빠진 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 웃음을 내가 빼앗고 있었구나. 아빠라는 사람이 행복을 주기는커녕 매일 공포를 주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상철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경은 신도시 1층 상가를 계약하고 카페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에서 밤낮 없이 공부했던 열정을 쏟아부어 카페 미경의 숲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앞날도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던 가정 탓에 성적이 흔들렸다며 스스로 재수를 결정하고 시간 나는 대로 미경의 카페를 도와주었어요. 늦게 끝나는 날이면 엄마의 보디가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음대 피아노 학과를 목표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미경은 두 아이의 결정을 묵묵히 듣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지원할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경의 오랜 친구 혜정이 매일 나와 카페 운영을 도왔습니다. 아이들도 혜정 이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지냈어요. 혜정은 전에 살던 아파트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반찬도 나눠 먹고 아이들 학교 얘기를 주고받던 사이였으니까요. 혜정도 몇 년 전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이 혼자라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경이 힘들다는 걸 알았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설치도 변호사 소개도 혜정의 도움이었어요. 40 초반의 혜정은 싹싹하고 환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겼고 테이블을 닦을 때도 빈틈이 없었어요. 주인인 미경보다 더 주인처럼 카페를 챙겼습니다.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는 혜정을 보며 미경은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저녁 카페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상철이었습니다. 젖은 몸으로 창가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미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직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한테 커피 한 잔 갖다 드려요. 메모도 같이요. 부탁입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이들이 이제야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메모를 읽은 상철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거리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그것이 상철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자식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그건 상철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